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 것은 기정사실화됐지만 그보다는 12월에 어떤 식으로 또 금리 인상률을 저울질할지 그 발언에 더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11월이 됐는데요. 참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주가 수익률은 그 전달인 9월보다는 훨씬 좀 괜찮았었는데요. 왜냐하면 9월이 그만큼 엄청 잘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또 표를 하나 좀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순달람 성적표인데요. 저기 이쪽을 보시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왔네요. 4가지 종목 정도를 제가 다뤘었는데 인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애플, 액티비전 블리자드, 넷플릭스였습니다. 블리자드의 경우에는 아직 결국 인수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될까 안 될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애플과 넷플릭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2승 1무 1패 정도 성적인데 이 정도면 월드컵 16강 가는 성적 아닐까요? 네. 장난이고요. 이번 달부터는 월드컵이 열리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기에 전 세계 축제다 보니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보여드릴 본격적인 순위는요. 지난주에 큰 폭의 증시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최근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0가지 종목들 보시면 상승률부터 보세요. 일단 두 자릿수 상승률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상승한 테마들을 좀 봤을 때는 그리 친숙한 테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로 속해 있었던 여기 모더나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다시금 크게 올랐던 것이 눈에 띄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뭐냐면 테마 종목들인 것 같은데 5위에 있는 오라일리 오토모티브와 7위에 있는 로스스토어라는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인플레가 극심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라일리는 차량용 부품을 판매하는 소매 프랜차이즈인데 요새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 자동차 부품을 구매해서 셀프로 수리하는 그런 수요가 크게 늘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로스스토어는 저가형 의류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또 소매업체인데 이 역시 인플레 상승 시기에 오히려 수혜를 입는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가 급등에 맞아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달람은요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한국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특히 관심이 있는 종목이 주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요 이 차트에 턱걸이로 진입한 여기 넷플릭스래.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와 최근 주가 추이를 좀 비교를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올라올 텐데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봤습니다. 참고로 10월 13일은 미국 9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던 때입니다.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 100 지수는 여기서 7.1%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여기 회색 선을 보시면 1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이 회색 선이 바로 SOXX인 반도체 ETF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여타 테크주들의 상승률을 압도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바로 엔비디아인데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경쟁자인 인텔과 그리고 경쟁자인 또 다른 AMD를 크게 누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이렇게 강한 이유는 개별적인 요인이 그래서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긴 하지만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 또 특히 이미 많이 하락한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하락한 사유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엔비디아를 둘러싼 수많은 장기, 단기, 장단기 불확실성을 좀 모아봤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문제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암호화폐입니다. 지난 실적을 아주 박살나게 해버렸던 요인이 바로 이더리움 영향이
컸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8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채굴하려면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인 RTX 3090 T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9월 15일부터 업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이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큰 변화점이 뭐냐면 채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채굴이 없어진다는 소리는 채굴기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이고 이 말은 GPU가 한순간에 사용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중고 GPU를 한꺼번에 내놓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요. 이 수량이 약 1100만 개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100만 개 중고 GPU가 쏠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당연히 GPU 가격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중고 가격이 너무 빠지면 신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강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중장기적인 우려도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환율도 너무 높으니까 PC 수요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분들도 조립 PC 사려다가 부품이 너무 비싸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PC 판매량은 매 분기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점차 확장돼서 엔비디아에게도 불똥이 튀었죠. 지난 8월 26일에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아주 난잡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반드시 두셔야 될 것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소식을 접하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요소들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재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다 안 된 것인지 반영이 됐으면 얼마나 지속성이 더 있을 만한 재료들인 건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달람이 평가할 때는 지금 여기에 기재된 불확실성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이미 반영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는 킹 반영이 끝난 것들이죠.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이런 악재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단기 악재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건에 대해서는 이런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재고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 판매는 좀 줄이고 비용으로 일정 부분 떠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걸 가격을 이전 제품보다 수십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붙여서 내놓은 겁니다. 가격 인상으로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좀 하면서 수익성을 최대한 좀 방어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는 암호화폐 관련 매출 비중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해지게 되냐면 변동성이 높고 지속성이 떨어졌던 암호화폐용 채굴기 매출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돈 많이 벌어주게 해줬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기존 고객들이었던 게이머들과 메타버스 콘텐츠용 작업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다시 껴안으면서 일종의 건강한 정상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결책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신제품이 잘 팔려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중고 GPU 가격이 똥값인데 신제품이 나와야 얼마나 팔리겠냐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뭘로 박살 냈냐고요? 결국 성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으로 이런 걱정들을 찍어 누른 건데요. 이전 제품 대비 $100나 더 비싼 신제품을 내놨는데 내놓은 지 몇 분 만에 미국에서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화로 거의 200만 원에 달하는 컴퓨터 부품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다 팔린 거예요. 실제로 성능이 미쳤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DLSS 3.0이라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술이 거의 사기 기술로 꼽힌다고 하는데 성능 향상폭이 엄청나다 보니까 사실 AMD도 이번 주에 신제품을 좀 발표를 하는데요. 경쟁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껏 제가 엔비디아의 게임 부분 GPU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는 거냐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게 역사적으로 원래 게임용 부품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에서 아주 박살이 냈던 이유가 바로 게임 부분 매출이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엔비디아의
분기 총 매출은 가이던스가 81억 달러였는데 한참 못 미친 67억 달러에 불과를 했었고요. 마진율도 2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67.1%였는데 지난 분기에는 43.5%였으니까요. 하락의 주범은 아까 말씀했듯이 게임이었는데 게임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44%라는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든든한 국밥같이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바로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2월부터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인플레도 이때도 높았던 때인데 전년 동기 대비 60%라는 성장을 보인 것이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분기 실적 추이를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더 감이 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분기 실적에서 주요 핵심들을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중국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고객 중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 두 회사 비즈니스를 아주 가만두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 투자를 어떻게 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국으로부터의 매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한 악영향도 있었죠.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60%의 연간 성장을 보인 게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업체들이 올해 거의 2배를 사줬던 게 실적 상승을 이끈 장본인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겨울부터는 서버용 신제품이 호퍼 시리즈, 호퍼 시리즈가 계획대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제품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신제품 출시는 실적의 우호적인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를 둘러싼 것 중에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우려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쪽으로 와서 좀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교집합인 사건이 바로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서버용 GPU를 판매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판매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이번 수출 규제로 분기당 매출 타격이 약 4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의 소식은 이미 주가의 선반영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죠.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이를 타개할 비책으로 중국 고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를 좀 우회해서 따로 상무부 라이선스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또 현재 중국에서 대부분 판매되는 제품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뿐인 것에서 벗어나 지금 중국 업체들로부터 받아놓은 주문에 대해서 최대한 물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웃돈을 주고 칩을 직접 만들고 있는 TSMC한테 주문을 엔비디아가 넣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 말인즉 뭐냐면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앞으로 더 강화되고 본격 발효되기 전에 중국 업체들이 최대한 엔비디아의 칩을 비축하려고 주문을 넣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 재고를 빨리빨리 비축을 하려면 당연히 비싼 가격을 주고 엔비디아한테 칩을 사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 상황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과 마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 쪽 재고 조정으로 줄어드는 마진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 이유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로컬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용하는 GPU들 중에서 거의 모든 제품, 95%가 엔비디아 제품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최고 전략 연구기관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수출 제한에도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에 관해서는 엔비디아의 입지는 이렇듯 거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에게도 엔비디아의 칩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전부터 다양한 플랫폼에서 또 방대한 생태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포함해서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까지 이렇게 모든 업체들이 엔비디아 칩을 다 쓰고 있습니다. 위에 가로축으로 색깔되어 있는 것,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의 제품명들인데요. 그 범용성이 장난이 아니죠. 모든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핵심 가치가 데이터 센터용 GPU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나야 중장기적으로 엔비디아는 성장 기폭제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고객사들의 움직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아마존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존의 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영업이익은요. 오히려 11%,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실적 방어한 건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 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투자를 더 할 유인이 생기지 않을까요? 또 다른 고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메타 플랫폼이죠. 메타는 훨씬 심했습니다. 실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저커버그는 메타버스가 여전히 본인들의 우선순위라면서 메타버스 건설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투자라는 게 결국 GPU 더 사고 네트워킹 장비 더 사서 인프라 구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업체한테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23년에도 이런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결국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은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런데 빅테크입니다.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이 떠나고 잘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비집고 들어와서 판을 제대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메타의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아주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픽 한번 보세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본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한번 해보고 다신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이 이렇게 소비자 혹평을 받는 동안 엔비디아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인터넷을 메타버스로 당장 바꾸겠다고 이렇게 요란을 피우는 동안 엔비디아는 우선 기업들을 위한 메타버스 구축 플랫폼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 분야가 또 중요하거든요. 클라우드 게이밍 분야가 게임 시장의 가장 큰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게임 이퀄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퀄 게임이라고 했을 때요. 게임이 진짜 중요한데 대표적인 빅테크인 구글이 클라우드 게이밍 사업인 스테디아를 내년 1월 18일까지만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는 구글이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원래 구글이 포기를 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에서 사실 이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메타버스는 어딜 가지 않고요.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메타버스 사업을 해야 한다면 엔비디아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업체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더 알차고 값진 투자 아이디어로 다음 주에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